자, 이제 우리가 1학기 때까지는 이제 지형과 기후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걸 보통 자연지리라고 불러요. 이제 그에 비해서 2학기 때는 뭐 촌락, 도시, 공업, 뭐 인구, 뭐 그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런 걸 인문지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한 과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사람이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지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모습이 또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복습해 가면서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인문지리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건데,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보면 단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주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주공간. 기본적인 용어 설명할 텐데, 정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거주한다. 줄여서 정주라고 불러요. 사람이 사는 공간. 자, 그래서 정주 공간은 대표적으로 촌락과 도시가 있더라. 됐죠? 정주라는 말은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촌락과 도시. 자, 우리가 도시가 뭔지는 알죠? 자,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 자, 촌락은 뭘까? 상대되는 개념이야. 자, 영어로 촌락은 빌리지. 자, 우리가 시골 마을, 뭐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 있는 마을 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을 우리가 촌락이라고 한다.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규모가 작은 정주 공간을 촌락이라고 하고요. 도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촌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촌락은 자연 환경과 관련이 깊다는 거, 당연한 말이지만 그걸 바탕에 깔고 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통 촌락의 특징.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그냥 상식에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럼 촌락하고 도시는 어떻게 구분하냐? 나라마다 조금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인구가 많으면 도시고 인구가 적으면 촌락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보통 인구 한 2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 어디는 시고 어디는 군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촌락은 군인 거고 도시 지역은 시라고 보통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10만이 넘어가면 보통은 시라고 부르고요. 10만이 안 되면 군이라고 보통 불러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 됐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어떤 지역들 중에 무슨 시로 끝난다.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냥 상식이야, 상식. 우리가 우리나라 살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촌락의 형성과 변화를 보면, 촌락의 특징을 보면 대체로 인구 규모가 작고 인구 밀도가 낮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산업 종사자 가운데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대체로 높다.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그런 거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그런 종사자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공업의 발달이 미약하다. 당연한 말이고요. 물론 이걸 뒤집으면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그래도 많이 유지가 되어 있고요. 전통 문화가 도시에 비해서 잘 보존되어 있다. 뻔한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런 전통 촌락은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정주 공간인데, 그래서 이런 전통 촌락이 어디에 있는지, 당연히 자연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을 건데, 아무튼 그 종류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짧게만 살펴볼게요. 자, 먼저 도시에 비해서 사회 경제적인 조건보다는 자연적인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풍수 지리적으로 똑같은 이제 자연 환경이지만 명당 자리에 당연히 전통 촌락이 있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우리가 이제 한국끼리 거의 첫 시간에 배웠던 뭐 배산 인수 조건. 그쵸? 기억날 거예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자연 환경의 영향보다도 당연히 상업적인 농업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것도 있지만 도시 지역에 당연히 농산물을 팔려고 또 뭐 교통이 편리한 곳, 도시랑 가까운 곳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자연 환경보다도 사회 경제적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당연히 비닐하우스 같은 거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당연히 비닐하우스, 유리 온실 또는 뭐 수경 재배, 물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등 그런 곳들은 이제 대도시 가까운 곳. 이런 곳에는 당연히 자연 환경보다는 대도시랑 가깝다, 뭐 교통에 편리하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또는 마을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뭐 뻔한 얘기니까 역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체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그 밑에 있는 입지 요인이에요. 뭐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거야. 자, 대부분 공부했던 거니까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것들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취락이 입지하는데 자연적인 조건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유형별로 정리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자연 제방에 전통 취락이 입지하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가 범람원 공부할 때 배후 습지와 자연 제방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하는 건 평야 지역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여름철에 맨날 물이 넘쳐서 범람하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배후 습지와 자연 제방 중에서 그나마 사람이 살만한 곳은 해발 고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서 홍수 피해가 적은 자연 제방이죠. 그래서 이쪽은 홍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마을이 입지할 수 있다. 자, 이걸 이제 한자로는 피수라고 말을 해. 피수. 피한다, 물을. 그렇죠? 그래서 자연 제방에 마을이 입지하는데 터 도둠집 형태로 집을 짓고 많이 살았더라. 자, 터 도둠집도 1학기 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홍수 피해가 없는 건 아니야.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터를 좀 높게 돋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터 도둠집. 단어 정도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물이 귀해서 여기는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 피해가 있어서 홍수 피해가 적은 곳에 마을이 있다면 반대로 물을 얻기 힘든 지역에서는 최소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근처에 마을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용천대라고 표현했는데 용천이라는 말 1학기 때 선상지 공부하면서 설명했던 거예요. 자,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땅 위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런 현상을 용천이라고 부르고 그게 띠 모양으로 쭉 이어져 있으면 용천대라고 한다. 자, 대표적인 데가 선상지에서 선단. 정확히는 기억 안 나더라도 그냥 선상지의 선단에서는 지하에 있는 물이 다시 땅 위로 나오면서 물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물이 너무 잘 스며들지만 스며든 물이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샘 형태로 솟아난다 그랬잖아. 제주도의 전통 취락은 대부분 해안가 지역에 있어요. 용천대를 따라서 전통 취락 입지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안 단구는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는 하안 단구는 감입 공류하천을 따라서 보통 발달을 하잖아. 주변은 산간 지역이니까 경사가 급하니까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산간 지역에 하안 단구, 비교적 평지가 나타나는데 이런 하안 단구는 홍수 피해가 크다 아니면 홍수 피해를 거의 입지 않는다. 거의 입지 않는다. 골짜기가 이렇게 깊게 있고 그 옆에 조금 높게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평지기도 하지만 홍수 피해가 적으니까 하안 단구 위에 마을이 있기도 하더라. 마을을 넘어서 취락을 넘어서 단양 같은 곳은 도시가 있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안 단구도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는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1학기 때 공부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조건을 봤더니 자, 이건 뭐 오늘날도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되게 중요하지만 과거에도 뭐 조선시대에도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취락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첫 번째가 교통인데
당연히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이 왕래를 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은 당연히 장사를 해도 잘 될 거고, 또는 뭐 숙박업을 해도 잘 될 거고, 어쨌든 교통과 관련해서 취락이 발달했더라. 자, 첫 번째 유형으로는 역원 취락이 있어요. 자, 역원에다가 우리 강조 표시 좀 해놓을게요. 한 번쯤 설명을 했던 것도 같고, 그런데 자, 역원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의 국가에서 만든 도로교통 체계예요. 국가에서 만든 거야. 당연히 조선 한양에 있는 임금이 당연히 지방 곳곳에 뭔가 자기의 뭐 명령을 전달하거나 통치를 하려면 사람이 직접 왕래를 해야 되잖아.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던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서울에서 한양에서 예를 들면 저기 뭐 부산까지 사람이 직접 뭐 편지 같은 거 들고 가야 돼. 근데 뭐 사람이 직접 간다기보다는 보통은 말을 타고 가죠. 그럼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지쳐. 그럼 말을 당연히 바꿔서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일정한 어떤 거리마다 말을 바꾸어 주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시설을 역이라고 불러요. 역. 국가에서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신림역, 봉천역, 서울역 할 때 뒤에 역이 붙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교통과 관련이 있다. 그냥 상식에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말을 바꿔 타고 가더라도 한양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못 가요. 그러면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죠. 자고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또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걸 원이라고 불러요. 국가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역원 취락. 당연히 말을 바꿔주고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장소니까 그런 곳에 취락이 발달한다. 역원 취락이라고 불러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루터 취락. 자,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육상교통이 사실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 뭐 이렇게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는 쌀을 이렇게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한양으로 가지고 올 때, 배를 주로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주하청 공부했잖아? 그래서 서해 바닷물이 높아질 때 배가 여기 서울, 지금의 서울까지도 배가 들어왔었거든요. 더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대동여지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은 되게 중요한 교통로였어요.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나르는 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거든. 자, 그래서 중요한 어떤 나루터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거기를 중심으로 마을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만 하더라도 이름만 보면 여기가 옛날에 나루터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데가 포구, 마포. 그 다음에 뒤에 진이 붙은 곳, 노량진. 이런 데들이 과거에 나루터가 있던 곳들이에요. 자,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이런 나루터를 중심으로 취락이 발달했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어를 목적으로 또 취락이 발달하기도 해요. 뭐 국경지대나 또는 해안가. 자, 우리가 국경지대라 그런다면 뭐 여진족이나 거란족이 자주 알았어. 자주 이렇게 침략해 오니까 당연히 국경지대에 이제 강제로 주민들,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가면 뭐 죽을 수 있으니까 성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거잖아요. 해안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외구의 침략이 되게 많다 보니까 바닷가에 성을 짓고 사람들이 사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도 되게 유명한 전통 마을, 민속 마을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해미읍성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해미읍성 또는 나간읍성. 읍성이야. 읍은 고을읍자고요. 성은 말 그대로 성곽이야, 성곽. 성 안에 전통 마을이 있는데 해미읍성은 충청남도 서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간읍성은 순천에 있는데 되게 유명한 어떤 이제 민속 마을이에요. 전통 마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면 어쨌든 한 번쯤은 꼭 들르게 되는 곳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군사가 주둔했던 지역에 어쨌든 취락이 발달한다. 군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산다는 얘기고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뭐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됐죠? 그래서 끝에 뭐 진이 들어가면 그런 지역들인데 대표적인 데가 중강진, 그다음 뭐 해미읍성, 나간읍성 이런 곳들이 여기에 해당하더라.
자, 3분이네요. 자, 1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왜? 아, 여기까지는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자료 분석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 취락 이거 뭐 시험에서 물어보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워낙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하회마을은 이제 안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안동 하회마을 되게 유명하죠. 하회마을이 뭘로 유명하지? 우리 탈춤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자, 우리가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은 그냥 관광지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살던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는 낮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한복도 입고 이렇게 그러고 있지만 밤이 되면 다 퇴근하거든?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니에요. 그냥 관광지인 거야. 그런데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원래 살던 마을이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중요한 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어쨌든 우리 하회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전통 마을로. 대표적인 데가 이제 하회마을이고 다른 하나가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인데 실제로 가면 사람들 살고 있어요. 주민들이야. 근데 어쨌든 이런 하회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자리에 있더라.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뭐 기본적인 단어 왼쪽에 보면 동족촌이라고 있죠.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사람의 자리를 잡고 살면 그 자손들이 뭐 멀리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집을 짓고 그냥 마을을 이루면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족, 민족, 가족,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족촌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성씨가 같은 또는 친척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마을을 동족촌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추석이나 설에 아버지나 어머니 따라서 시골 마을에 갔어.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봐. 동네에 같은 성씨가 되게 많아. 인사하느라 바빠. 그런 데가 대부분 동족촌인 거죠. 자, 우리나라의 동족촌이 시골 촌락 지역 중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 꽤 많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하회마을도 대표적인 동족촌이에요. 네,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은 뭐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할게요. 자, 전통 촌락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경관, 뭐 기능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농사를 짓는 기능이냐, 농업 기능이냐, 뭐 어업 기능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은 이제 농사 짓는 곳이고요. 농사 짓는 촌락 시골 마을. 주로 벼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 벼농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 벼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이제 본 적은 없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나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 자랐거든.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농업 기계가 거의 보급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사람이 직접 손으로 농사를 지었어. 여러분들 모내기라고 알아요? 모내기? 모내기가 뭐죠? 논에다가 곧바로 씨를 뿌리거나 심는 게 아니라 그 벼를 갖다가 조금 다른 데서 키워가지고 이걸 옮겨 심는 걸 모내기라 그래요. 한국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야. 뭐 조선시대 후반기부터 모내기가 이양법 이렇게 보급이 돼가지고 식량 생산량이 늘었다고. 근데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걸 하던 시기에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 손이 일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벼 모내기철이 되면 서울 막 부천 이런 곳에 있던 우리 식구 친척들 있죠. 친척들까지 내려와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했었어요. 한국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과거에는 협동 노동,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주로 모여 살았던 거예요. 물론 벼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평평하다는 얘기잖아. 됐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집이 마을 형태로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마을을 집촌이라고 불러요. 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집합, 집중 할 때 집이에요. 집이 각 가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됐어요? 자, 이거랑 상대되는 개념이 여기 바로 뒤에 나오는데 산촌이라 그래요. 산촌에서 산은 체육 시간에 집합, 체조 같은 거 한 다음에 해산. 해산은 흩어져서 할 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흩어지라는 얘기잖아. 얘는 흩어질 산자. 마을은 마을인데 집이 띄엄띄엄 서로 떨어져 있는 마을 형태를 산촌이라고 하더라.
됐죠?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촌은 그냥 물고기 잡는 그게 중심인 마을을 어촌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바닷가에 항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물고기만 잡고는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바닷가 지역도 당연히 뒤에 땅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러니까 100% 어부가 아니라 농사 짓다가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형태를 반농반어라고 불러요.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산지초는 자, 산촌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지만 이때 산은 왜 산자? 관악산 할 때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하고는 한자가 다른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산간 지역에 위치하며 주로 밭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산간 지역은 경사가 급하고 평지가 드물죠. 평지가 드무니까 집들이 조그마한 평지에 뭐 한두 채, 또 평지가 있으면 또 한두 채 집들이 띄엄띄엄 있더라. 산촌을 이루더라.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런 촌락의 변화를 봤더니, 자, 이제 여기까지는 어쨌든 전통적으로 촌락이 형성된 걸 말하는 거고요. 자, 이런 촌락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자, 조선시대에는 뭐 경기도나 전라도나 사람 사는 거 비슷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지역에 촌락하고, 우리가 경기도라 그래서 다 도시만 있는 거 아니거든. 뭐 가평군, 양평군, 군 지역들도 있고요. 또 여기 조금만 가더라도 광명시만 하더라도 조금만 가면 벼농사 짓고 그러거든. 그런 촌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도시는 대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은 그냥 전라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명절 때 한참 이제 버스 타고 또는 차 타고 내려가는 시골 할머니 사는 동네. 그런 데가 이제 전통 촌락,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이고요. 그 다음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은 촌락은 대도시랑 가까운 곳. 뭐 경기도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은 경지 면적, 농사지을 경자, 농사짓는 땅이 면적이 점점 줄어든다. 도로가 생기기도 하고요. 건물이 생기기도 하고, 공장이 생기기도 하고, 아파트는 안 생기겠구나. 아무튼, 또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농경지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지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데 중요한 건 이런 완전 시골 지역은 농가 수가 또는 농촌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농가당, 한 가구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한다. 뭐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촌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집당 10만큼 농사를 지었어요. 면적이. 근데 지금은 한 집당 뭐 30만큼 농사를 짓더라. 그렇다고 해서 농경지가 늘어난 게 아니라 농경지도 줄어들었지만 사람이 더 빨리 줄어들다 보니까 한 가구당 경지 면적이 그렇게 변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촌락에서 도시로 사람이 계속해서 이주해 왔는데, 자, 시골에서 촌락에서 도시로 오는 사람들은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도시 오면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노인들은 계속 시골에 보통 머물러 있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로 오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 시골에 가면 이런 촌락 지역에 가면 고령화가 엄청 심각해요.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 자, 실제로 이제 선생님 어머니 나이가 올해 69이에요. 69인데 69이면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65세부터 노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골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는 가장 젊은 축에 속해요. 그거 다 나이가 많은 거지. 이게 농촌의 현실이야. 그래서 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한번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해 있는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농촌 지역에 마을이 없어져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밖에 없는데, 그리고 연세도 많으신데,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사람은 이제 어쨌든 나이를 많이 먹으면 죽잖아.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농촌 지역을 어떻게 이제 할 건가,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고령화가 되게 심하더라. 넘어갈게요.
자, 그에 비해서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은 촌락은 뭐 쉽게 말하면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는 뭐 아파트가 생기기도 해요. 서울 땅값 너무 비싸니까.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시골 가서 살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 다음 공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시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요. 자, 여기 체크를 좀 할게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겸업 농가. 그 반대말은 전업 농가라는 말이 있어요. 겸업, 전업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여기는 농가야. 농촌에 있는 가구니까 기본적으로 1차 산업,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1차 산업이 기본인 거야. 농촌 마을이니까. 그런데 전이라는 건 전업주부. 그러니까 오직 농사만 짓는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을 전업농가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도 농사 짓고요. 아버지도 농사 짓고요.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집 구성원 전체가 농사를 짓는다. 전업농가. 그에 비해서 겸업은 할아버지는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는 도시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하셔. 겸하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을 겸한다. 같이 한다. 이게 겸업농가예요. 됐죠?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이 비율이 달라. 자, 우리나라에서 겸업농가의 비율이 높은 도 중에 어디가 겸업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까? 농사 말고도 할 게 있는 동네. 그렇지, 경기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잖아. 공업도시들도 있고. 도시로 출퇴근하면 되잖아. 그래서 경기도가 겸업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하나 더. 제주도. 관광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귤 재배해가지고 자기가 팔아도 되는 거고 민박해도 되는 거고 그쵸?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커피숍 차려도 되는 거고 제주도 사람이라 그런다면 자, 그래서 제주도하고 경기도가 겸업농가의 비율이 높아요. 지역 특색인 거야.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 자, 그에 비해서 전업농가의 비율이 높은 건 농사밖에 지을 게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깡촌. 자, 대표적인 우리나라 깡촌 세 군데 외우세요. 경상북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 세 개가 농사 말고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일단 지금은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뒤에 가면 공업도 배울 거고 할 건데, 물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도시도 나오고 할 건데, 어쨌든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깡촌이라서, 농사밖에 할 게 없다. 자, 그래서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보다 도시로 통근하는 주민의 비율이 높다. 뭐, 당연한 말이죠.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시고요. 아니다, 뒤에 마저 보고 정리할 시간 조금 줄게요.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농촌 지역, 촌락 지역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냥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자, 의성구는 경상북도 의성이에요. 아까 말했죠? 경상북도, 우리나라 깡촌 지역이라고. 물론 대구 같은 큰 도시가 있기도 하지만 그 경상북도 내륙으로 가면 뭐 안동, 의성 또는 뭐 청송 이런 데는 정말 완전 시골이거든. 아무튼 그래서 의성을 봤더니 75년도에는 인구가 18만 명? 18만 명이거든요. 근데 인구가 쭉 줄어들더니만 2010년이 됐더니 한 5만 명? 불과 한 30년 사이에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인 거고요.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구례. 전라남도 구례고요. 이번 마라톤 출발 지점이 구례 화엄사였었어요. 그냥 그래서 왠지 정이 가. 완전 시골, 지리산 밑에예요. 그래서 여기도 봤더니 75년도에는 인구 피라미드를 봤더니 이게 연령이잖아요. 0세부터 15세까지, 뭐 20세까지 여기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데에 비해서 이제 이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아이들도 당연히 빠져나가는 거고요. 또는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대학교에 가려면 아마 구례에는 대학교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례보다 지금 인구가 더 많은 정읍시. 자, 정읍은 읍 아니다. 정읍시다. 도시다. 자, 정읍시에 그래도 전문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구례에는 대학교가 없을 거야. 그러면 구례에 사는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간다는 얘기는 집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무튼 이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도시로 오는 거고.
그래서 2020년을 봤더니 애들이 거의 없고요.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요. 60세 이상 인구가 절반쯤 되는 거죠. 인구 고령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더라. 자,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촌락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한 1, 2분쯤 있다가 밑에 설명할게요. 아무튼 뭐 딴 얘기한 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끝좀 칠 때까지 꽉 채워서 하고 싶진 않고요. 그래도 몇 분 정도는 일찍 끝낼게. 자, 밑으로 볼게요. 자, 최근 촌락의 다양한 변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촌락 지역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힘드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 자연환경을 활용한 여가 공간으로의 변화. 도시 사람들 와가지고 쉬었다 가라, 뭐 놀고 가라, 뭐 체험하고 가라,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체험 마을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두부를 만든다든지 농촌에 가가지고 뭐 특산품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한다든지 뭐 그런 체험 마을들이 많이 생겼고요. 자, 슬로우시티라는 건 그냥 단어 정도만 지금은 좀 알아주세요. 슬로우시티. 자, 오늘날 현대 사회는 특히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거기에 뭔가 정말 쫓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처음 서울에 올라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뛰어다니더래. 나도 그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빨리 뭐 대량 생산 그런 게 과연 행복할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는 천천히 걷고 패스트푸드 말고 정말 요리해서 먹고 느긋하게 걷고 느긋하게 생활하고 그런 게 오히려 행복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런 운동을 슬로우시티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전주 한옥마을. 사람이 사는데 일반적인 도시 모습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완도나 또는 뭐 단양, 이런 시골 지역들 중에 뭐 일부 지역이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돼 있더라.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냥 관광지가 되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체험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귀농, 귀촌을 홍보하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말 난리예요. 자기 동네가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그쵸? 그러지 않겠니? 근데 이건 내가 했던 얘기인가?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귀농, 귀촌을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도시 너무 힘든데? 너무 빡빡한데? 자, 우리 귀농, 귀촌, 뭐 시골 가서 살 생각을 혹시 하려거든 최소한 10번쯤 고민해보세요. 시골 가서 사는 거 정말 만만치 않고요. 만약에 100명이 시골로 내려간다. 물론 나처럼 원래 고향이 시골이고 거기서 뭐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고요. 도시에서 나고 자라는데 시골 가서 살겠다. 100명이 만약에 시골로 가잖아요. 99명이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골 모습이 그 좋은 이미지의 시골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가겠다. 말리지는 않는데 아무튼 정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이 알아보고 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 여유가 되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말을 만들어낸 건데 자, 농촌이니까 1차 산업이에요. 또는 뭐 어촌이니까 뭐 1차 산업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뭐 뻥튀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초콜릿 같은 걸 만든다든지 조그마한 공장들을 만들어요. 그건 2차 산업이죠. 와가지고 체험도 하고 물건도 사가고 뭐 민박도 하고 그래라. 이건 3차 산업이죠. 농촌 지역이 1차 산업을 기본으로 해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도 같이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6차 산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마케팅 용어인 거죠. 넘어가시면 돼요. 패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나라의 정주 공간 및 도시 발달 과정. 자, 이제 촌락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끝났고요. 도시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표 공간은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런데 서로 똑같지 않아. 자,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 주로 모여 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핵심 시설들은 도시에 몰려 있는 거죠. 자, 초등학교는 시골에도 물론 있어.
근데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시골 지역, 촌락 지역에는 거의 없어요. 대학교는 큰 도시에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네 의원은, 뭐 보건소는 시골에도 있어. 그런데 종합병원은 큰 도시에만 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중심지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후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이거 기본 개념이고, 뭘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어쨌든 설명은 할게요. 자, 중심지는 예를 들어보면 교육의 중심지. 자, 이 근처에서, 여기 삼성동에서 교육 중심지는 여기 광신고등학교예요. 여기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거잖아. 여기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잖아요. 이게 교육의 중심지인 거야. 그 다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는 이 주변 지역, 우리 학교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을 배후 지역이라고 불러요. 배후지. 중심지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 곳. 됐어요? 자,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편의점은 상업의 중심지야. 그래서 물건을 팔잖아. 그러면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어떤 공간 범위 있죠. 이건 배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봤을 때 도시는 중심지고요. 도시의 영향을 받는 그 공간을 배후지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래서 중심지와 배후지라고 하는 일단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시와 촌락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시는 주민 대부분이 2차 또는 3차 산업에 종사한다. 서울에서 농사 짓고 싶어도 못 짓죠. 참고로 서울은 1차 산업의 비율이, 물론 농사 짓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통계를 잡아보면 너무 비율이 낮아서 0으로 나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촌락은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촌락보다 상위 계층의 정주 공간이다. 자, 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건 또 제가 설명하겠지만, 자, 우리가 도시를 놓고 보면은 서울하고 정읍은 도시기는 해요. 근데 다르죠. 정읍에는 전문대밖에 없어. 그 다음에 병원이 있긴 하지만, 큰 병원도 물론 있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커다란 병원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그 정읍엔 백화점 같은 거 없어요. 서울에는 있죠. 그래서 같은 중심지라 하더라도 기능이 많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가 훨씬 큰 커다란 중심지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작은 중심지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단계적으로 층을 이루더라. 이걸 계층이라고 불러요. 단계적으로 층을 이루더라. 자, 그래서 촌락보다 도시는 상위 계층이고요. 조그만한 도시보다 큰 도시가 상위 계층인 거예요.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느낌은 오죠? 졸리구나. 자, 아무튼 자, 그에 비해서 도시보다 촌락은 하위 계층이다. 그 다음에 도시는 촌락에 비해서 집약적으로 땅을 이용한다. 집중해서.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 높게 올라가고요. 빈터가 별로 없고. 근데 시골 지역은 땅값이 싸니까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땅을 훨씬 더 여유롭게 이용하죠. 자, 집약적의 반대말이 조방적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뭐 잘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집약적이다, 집중적이다, 집이라는 말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재화 서비스를 주변에 제공하는 중심지. 그 다음 도시의 영향을 받는 배후지. 그런 관계더라. 넘어가도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자, 상호 보완적인 도시와 촌락 서로 어쨌든 도와주는 관계다. 보충하는 관계다. 자, 도시와 주변 촌락은 정주 체계를 바탕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어떤 체계,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기능 관계에 있음. 여기 나온 것처럼 재화 서비스, 교육 기능, 또 의료 기능, 도시가 제공하는 거고, 촌락 지역은 그 영향을 받는 거고요. 뭐 식량이나 또는 뭐 쉴 공간 등은 촌락이 제공하는 거고,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도시는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중심지고요. 이걸 그냥 말로 풀어놓은 거네요. 그 다음 촌락은 이런 내용이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촌락의 변화를 봤더니요. 자, 농촌 지역은 자, 이런 뜻을 뭐 정확히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 농공단지는
옛날에는 다 사람이 손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기계가 보급이 되면서 사람의 이제 일손이 좀 남게 된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 지금은 여러분들 벼농사 지을 때 있잖아. 사람이 손으로 잘 안 해요. 드론 같은 걸로 농약 뿌리고요. 커다란 기계 가지고 다 수확하고 그래.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데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긴 거야. 그걸 이용해서 공장을 좀 운영해보자. 농촌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공업단지를 농공단지라고 불러요. 시골에 가면 흔히 있어요. 정읍에만 하더라도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시골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군 단위로. 그 다음 농촌 체험마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인 농업, 좀 돈 되는 작물 재배하자. 뭐 친환경 농업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 위탁 영농회사는 뭐냐면요. 내가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야.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농사 지을 힘이 없어. 그럼 넌 어떻게 하지? 누군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가 대신 농사 짓고 나한테 임대료 줘라. 누구한테 맡긴다? 위탁. 이게 누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촌에 가면 위탁 영농 회사라는 게 있어. 나한테 돈을 맡기시오, 밭을 맡기시오. 내가 농사 짓고 일정 부분 떼어줄 테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농촌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어촌은 이제 어업 기술, 뭐 배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어업 생산량이 당연히 더 증가했고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많이 잡으면, 새끼들까지 잡으면 언젠가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리고 연근해는 우리나라랑 가까운 바다. 근데 연근의 생산량 비율이 감소했대요. 배도 커지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먼 바다에 가서 잡는 양이 더 많아지면서 비율만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양식업, 기르는 업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촌 체험마을, 뭐 어촌 경관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건 뭐 위에랑 똑같은 내용이죠. 뭐 그렇게 읽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마무리 하면 되겠네.